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인프라 폐기물 섹터를 맡고 있는 손영백 파트너입니다. 아까 이제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좀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오늘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섹션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환경산업 이제 전반의 트렌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후반부는 요새 좀 핫섹터로 떠오르고 있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환경산업 전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산업 그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스트림은 보통 수집 운반, 그리고 중간 처리나 재활용 등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다운스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각, 매립 쪽이 이에 해당됩니다. 환경산업 초기에는 어느 쪽이 먼저 부각이 될까요? 보통 이제 환경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고 계실 텐데요. 초기에는 소각이나 매립 쪽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부 규제가 사실 이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소각이나 매립이 뚫리게 되면은 바로 환경 오염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좀 더 규제를 하기 마련입니다. 또 다운스트림 쪽이 좀 대형화가 좀 더 용이합니다. 업스트림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 폐기물의 이제 배출처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대형화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운스트림 쪽은 배출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가도 좀 싸고 쉽게 대형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중심이 이제 업스트림 쪽으로 좀 옮겨가게 됩니다. 다운스트림은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최후의 부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축구로 따지면 이제 골키퍼 같은 역할입니다. 다운스트림이 뚫리면 바로 환경 오염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최대한 이제 업스트림을 발전시켜서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가는 폐기물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산업 규제는 역시 이제 다운스트림에서 먼저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매립에 대한 이제 규제가 나와 있는데요. 매립장에 대한 규제의 큰 방향성을 보면 정부에서는 계속 매립을 통한 폐기물 처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종류를 굉장히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후진국, 필리핀 이런 데 가보시면은 온갖 폐기물을 다 매립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거지에 또 매립장이 인접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사실은 난지도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고 96년도만 해도 전체 폐기물의 40%가 매립을 통해서 처리됐습니다. 근데 23년도에 보시면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매립 물량을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매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된 인허가랑 시설을 갖춘 매립장만 매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매립 단가는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과거에 이제 매립이라는 게 아무데나 버렸을 때는 사업이 아니지만 이렇게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사업화가 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소각에 대한 부분도 좀 유사합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TM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TMS라는 건 이제 굴뚝에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각장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소각물을 소각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적발이 가능합니다. 이 TMS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소각장의 개수가 밑에 그래프에 보시면 2,900개에서 400개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법적인 소각장이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설 소각장들은 거의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왼쪽에 매립량이 줄어든 그 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소각장으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폐기물의 처리 용량 자체도 상당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의 밸류가 상당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뒤에 M&A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16년 이후의 규제 변화를 좀 보시면은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재활용과 관련된 규제는 사실 9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초창기에는 조금 양적인 부분에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의 어떤 처리량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96년도에 55%에서 2023년도에 86%까지 늘어났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건설 폐기물 쪽이었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이제 순환골재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재활용이 좀 용이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숫자를 올리기가 좋기 때문에 이쪽에 좀 많이 치중을 했고요.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정 폐기물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과 관련된 것들을 잘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만 하더라도 사실 이 재활용 비율 안에는 열적 재활용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SRF 보일러에 넣고 태우는 것까지도 재활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자원 순환 개념의 재활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자원 순환 기본 계획 등을 통해서 여기 이제 비율이 보면은 소각형 재활용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 순환 개념의 이제 재활용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정부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재활용 업체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못하고요. 오히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뒤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재활용과 관련된 그 규정을 크게 이제 유럽하고 한국하고 미국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규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산 규제고 하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보조금은 규제라기보다는 이제 지원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EPR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활용 업체에 대한 보조금 제도도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사실 EPR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소 간접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위에 생산 규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미국이나 뭐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고 유럽에서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사실은 P나 PP는 아직 좀 미진하지만 페트에 대해서는 25%까지 재생 원료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희가 페트병을 하나 생산하려면 25%는 재생 원료를 섞어야 됩니다. 재생 원료를 못 구하면 페트병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트를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생 원료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생 원료의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페트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운송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유럽에서 페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 버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가격으로 지금 재생 페트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석유화학 전체에서 재생원료가 사용하는 비중이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사실 버진 피드스탁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버진입니다. 근데 이제 2050년이 되면은 60%가 이제 재생원료고 40%가 버진. 그러니까 이제 재생원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2050년에 이제 석유화학 전체 시장 규모가 약 1000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약 600조가 이제 재생원료로 대체가 될 것이고, 사실 환경산업은 그동안은 사실 메이저 산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제 규모가 되면은 사실 이제 뭐 메이저 산업에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해 보실 부분은 이 분홍색 소각 부분입니다. 앞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TMS가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좀 눈치 빠른 PE들은 소각장을 좀 인수를 했고요. 일부는 이제 뭐 제대로 시설이 안 갖춰진 소각장에는 캐펙스 투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sol리데이션도 하고 해서 TMS가 본격화되면서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소각 단가도 굉장히 올랐고
소각장의 개수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소각장의 이제 밸류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것을 매각하고 이제 엑시트하는 그런 딜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유형은 이제 소각이랑 뭐 수처리 그리고 뭐 매립장 같은 거를 좀 섞어서 종합 폐기물 회사에 대한 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를 보시면은 위에 이제 초록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록색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업스트림 딜들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재활용 쪽 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업스트림이 중요하다, 재활용이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재활용 내에서 업스트림 내에서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사실 뭐 제 의견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과거에 이쪽 폐기물 딜을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요인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배출처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배출처로부터 독립성이라는 것은 배출처가 좀 다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폐기물 회사 중에서 이제 한두 개 배출처에 의존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정 폐기물이라든지 산업 폐기물 쪽에는 대기업한테 의존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폐기물 처리 회사들이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이제 물량을 끊어버리면 한순간에 이제 회사 전체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규모의 경제성입니다. 이게 폐기물 산업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이제 사이즈를 좀 늘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출처도 많고요. 나중에 이제 바이오가스라는 게 또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상품성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바이오가스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음식 폐기물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제약이 있고 시설적인 문제도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의 상품성입니다. 최근에 이제 폐기물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는 사실 이제 폐기물 회사들이 처리 비용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처리 비용보다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 즉 상품을 매각함으로써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 바이오가스라든지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나오는 이제 제품이 상품성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폐 같은 경우에 저도 예전에 딜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딜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처리비도 조금 낮긴 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사실 순환고체가 아주 상품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폐 산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갖추고 있다라면 상당히 좀 유망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처가 뭐 아파트라든지 뭐 주거단지가 많습니다. 뭐 빌딩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게 앞단에 이제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좀 어렵긴 한데 가공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고 이동이 좀 자유로워지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제 알펫이라든지 뭐 컴파운딩 단계까지 이제 끝단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 운송비도 많이 줄어들어서 수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상당히 좀 유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쪽을 좀 더 딥다이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 산업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업스트림이지만 이것도 다시 이제 업과 다운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지 분반이나 선별 압축이 이제 업이고요. 가공이라든지 이제 컴파운딩 쪽이 이제 다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이제 업과 다운 중 어디가 먼저 발전했을지 물어보면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운이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장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가공이나 컴파운딩 쪽이 규모의 경제 달성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들은 가공 쪽에 좀 더 집중됐던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선별장에서 가공 공장으로 보내는 플라스틱 압축물을 베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일이 최근에 상당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공 공장은 과거에는 선별장한테 갑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약간 입장이 바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이 약간 오히려 가불관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보면 가공 공장은 사실은 캐파를 늘리거나 공장을 확장하기가 비교적 좀 용이합니다.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별장보다는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선별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사실 이제 선별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에 좀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주거지에 인접해 있다는 얘기는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고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인허가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확장 등이 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선별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번 그 부지 확장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좀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낮은 선별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광학 선별기 등을 도입해서 이 부분에 이제 선별률을 높이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이제 스타트업들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도 뭐 지금 자문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페트 가격을 보시면 이제 베일 기준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20년부터 25년까지 보면은 가격 자체가 지금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베일을 구하기가 어렵다. 가공 공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가공 공장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플레이크를 생산하는 게 이제 가공 쪽인데요. 공장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마진율도 좀 저하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M&A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폐플라스틱 이제 그 업체들 중에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일단 수직 운반 쪽은 상당히 좀 너무 영세 업체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뭐 몇 개 딜을 좀 도와드리곤 했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M&A 관점에서 관심 갖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컴파운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대기업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M&A 관점에서는 선별 압축이나 재생원료 가공 쪽에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요약해서 제안을 좀 드린다면 환경산업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제 방향만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고요. 환경산업이 약간 인프라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처음엔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산업은 규제라는 게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라는 거는 계속 강화되지 약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산업으로 구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업스트림에 주목하자. 매립 소각도 있지만 향후에 이제 재활용 쪽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다. 그 재활용 내에서도 가공보다는 수집 선별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체인이 중요하다. 과거에 이제 매립 소각 등의 이제 다운스트림 쪽 딜들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사서 이제 M&A를 통해 매각하면 됐는데 이게 이제 업스트림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베일에 대한 어떤 확보 방안 없이 가공 공장만 많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나중에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한다면 좀 더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 전달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고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발 뻗고 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